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언제나 그러하듯 오래된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뜻밖의 느낌을 가져다 준다. 옛날의 향취는 늘 새롭게 다가온다. 마치 눅눅한 골방 냄새에 바닐라 향기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실없는 웃음이 실실 기어 나오는 것과 함께 말이다. 오래되고 낡았으나 꽤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마치 옛날 감성이 살아있는 가요의 한 음절처럼 말이다. 구창모의 희나리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은 지금 들어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옛 기억을 들춰내는 것도 이런 묘미가 있다. 간혹 좋지 못한 기억의 단편과 감춰두었던 쓰레기 같은 기분이 함께 나올 때면 별로 달갑지 않지만 말이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라는 우스갯소리를 믿고 회사 동료들과 시계를 바라보며 외쳤다. 그의 밀레니엄의 환청을 떠올리며 말이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 10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밀레니엄은 제아의 종소리를 끝으로 항구무원한 채 눈을 떠보니 새해가 되었다. 2000년은 우리에게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대격변, 대반전의 2000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시대는 바늘이 전봇대가 되고 전봇대가 바늘이 되는 시대였다. 나는 그렇게 2000년대를 맞이하며 내 인생을 예견했다. 큰 변화의 물결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반면 비약적인 후퇴도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두고 한 예언인 줄 당시에는 몰랐지만 말이다. 우리 회사는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거물급 단체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 동네 구멍가게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한 은행의 장과 자웅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때쯤 우리는 시행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몇 번의 성공을 이루어 돈이 무엇인지, 돈 냄새가 어떤 것인지 서서히 알아가던 시기였다. 건축 시공 쪽이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 맛 때문에 시행사를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라 한쪽을 포기하면 다른 한쪽에게 베이게 된다. 베이지 않으려면 검을 놓는 수밖에 없다. 검사가 검을 놓거나 군인이 총을 놓으면 더 이상 검사도 군인도 아니게 된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더 무서운 것은 검을 휘두를 때와 총을 쏠 때다. 살을 가르고 뼈를 바르는 검맛과 총탄이 명중했을 때에 쾌감은 베이는 고통을 감내할 만큼 유혹적이다. 우리는 그때 상승곡선을 타고 있었고 몇 번의 성공을 백삼아 천둥벌거숭이처럼 겁없이 대놓고 나아갔다. 그 중추에서 발가벗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던 두 마리의 광견이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이 바로 사장과 나였다. 사장은 재료를 모아오고 나는 뒤에서 본격적인 요리를 하는 구조였다. 사장이 사업 건수를 물어오고 구성 인원을 만들고 빠져주면 내가 사람들을 구슬리고 접대하며 흥청망청 지내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내 돈이냐? 아니다. 다 빚더미였다. 그걸 내 돈인 양 쓰다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다. 하늘이 원통하네. 진작 깨우쳐주지. 주지웅님이란 정말 남자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꿀단지였다. 그리고 그 권력이란 것이 정말 인생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무서운 것이다.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맡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인생을 이놈에게 걸고 베팅해도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그 권력의 기본 틀은 물론 돈으로 만들어지지만 말이다. 권력의 몸이 스며드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바로 일반 사람들과 격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격하게 평민 이하로 보이고 나와는 격이 달라 감히 말을 섞는 것조차 귀찮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된다. 중증이지. 억대짜리 차를 몰면서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 아니, 살 마음도 없고 돈으로 처바른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주위를 넉넉히 보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 늘 불안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한순간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되기 전초전의 시기였다. 두 번의 큰 성공으로 우리는 솔직히 돈 맛을 알았고 그 느낌이 미치도록 좋았고 그 유혹에 처음으로 접했기에 감히 인생을 베팅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시행사로서 말 그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금 이외에 상당 부분의 자원을 지원받아 건물을 올리게 된다. 그 돈이란 게 보통 시행사에서 말하는 PF 자금이다. 파이낸셜 자금. 지금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런 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라. 몇 번의 사업 성공으로 당연히 은행권과 엮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우리는 봉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은행권에서도 시행사들이 헛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서
파이낸셜 자금은 절대 쉽게 안 푼다. 어렵게 아주 어렵게 푼다. 물론 전공법에 한해서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않은가. 연출, 즉 백이 있으면 10가지 해야 할 일도 서너 가지만 흉내 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 물론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 쪽에서도 그 모험의 결과인 달콤한 꿀을 놓칠 수 없었다. 암묵적으로 공인된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와 몇 번의 공동 작업으로 그 단꿀의 묘미를 직접 피부로 느꼈고 열심히 같이 맛봤지 않았던가. 모 은행의 자금팀과 우리는 몇 건의 성공 신화를 써서 모든 아우라의 귀감이 되었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 2000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좀 더 바랗게 보고자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왜 그런 게 나왔는지 의문이다. 은행 윗선에서 멋진 포상 휴가가 나왔다. 모 은행권의 PF 운영 자금팀과 우리 회사팀 간의 단합대회 겸 특별 포상 휴가. 바로 스키장 3박 4일 퍼질러 이용권이었다. 이제부터 이 스키장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장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도 다들 시큰둥했다. 솔직히 우리 쪽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았다. 스키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팀은 남정네만 있었다.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뭔 스키장이냐? 차라리 룸 잡고 3박 4일 술 퍼마시는 게 낫지. 그땐 정말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은행 쪽은 달랐다. 그들의 환호성이 우리의 귓절을 때렸다. 은행의 각박한 환경에 1년 364일 들들 볶이며 사는 그들에게 스키장은 신이 내린 한 줄기 서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도 일체 경비가 보너스로 나오는 것이니 말이다. 그들의 기분은 아마도 2년 뒤 벌어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의 골든골과 거의 동급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때 나의 기분은 골든골을 먹고 무너진 이탈리아 골키퍼의 심정과 같았다. 나는 사람이 북적대는 곳을 정말 싫어한다.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곳을 싫어한다. 나는 방콕주의자다. 그리고 사장은 우리 쪽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에서 괜히 휴가를 내려준 게 아니었다. 우리 시행사 인원도 필수로 참석해야 이번 휴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빠지면 휴가는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럼 앞으로 은행 사람들의 저주스러운 눈빛을 봐야 할 것이고 이는 원활한 업무 추진에 상당히 위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신은 늘 공평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한 줄기 서광과 함께 동아줄을 내려보낸다. 아주시라고 굵은 동아줄이다. 이걸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인원이 제한된 것이다. 다 갈 수 없고 양쪽에서 지원자 몇 명씩만 가는 것이다. 사장은 일단 가고 싶은 사람은 월요일까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오늘은 토요일. 즉, 이틀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나야 생각할 것도 없이 안 간다에 올인했다. 귀찮은데 왜 가냐? 한두 명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생 수학여행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서 왜 가냐? 더욱이 안 가는 사람은 집에서 편히 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3박 4일 동안 퍼질러 잠만 자야겠다고 다짐했다. 기분이 좋아서 토요일 내내 휘파람만 불었다. 일요일엔 친구들을 불러서 내기 당구를 치고 그 돈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비몽사몽간에 회사 출근해서 오전 내내 꾸벅꾸벅 졸았다. 거의 점심이 다 되어 갈 때였다. 팀장님, 사장님이 잠시 와보라 하시네요. 800회를 하고 꿀잠에 빠져있던 나에게 마치 악몽의 프레디처럼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뭐야? 죽을래? 그때 나는 꽤나 잘 나가던 시기였다.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찾으세요.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졸린데 짜증나게. 후줄근하게 사장실로 들어갔다. 내 몰골을 훑어보며 사장은 잔소리 같은, 아니 마치 잔소리보다 더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긴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랬다. 여기가 네 안방이냐? 영원히 눕고 싶은 거야? 죽을래? 하지만 나는 당시 꽤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던 때라. 사장이 골을 넣으려면 내가 어시스트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장은 나를 항상 애지중지했다. 내 인생에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이다. 좀 작작 마셔라. 그래, 해장국이나 먹을래? 해장국? 좋지. 날도 추운데 얼큰하게 한 그릇 먹자. 웬일로 사장이 해장국을 사준다는 말에 기뻤지만 그때까지도 토요일에 내가 잡았던 동아줄이 썩은 줄인 줄 몰랐다. 따뜻한 돼지국밥에 뻘건 양념을 풀어주니 뽀얀 국물이 붉게 변했다. 여기에 공깃밥을 통째로 넣고 먹는 것이 국밥의 칩니다. 구수한 수육 한 접시와 단 김치 한 줄이면
1년 364일 이런 점심상을 받고 싶을 것이다. 술도, 알코올은 저절로 해독되었다. 이것이 돼지국밥의 위력이다. 너는 빠지면 안 돼. 너무 놀라서 수욕을 혓바닥과 함께 씹었다. 처음에 수욕인지 내 혀인지 분간이 안 됐다가 이내 고통이 밀려왔다. 솔직히 혀를 깨물고 자살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 순간 눈물이 쭉 나면서 씹었던 걸 뱉었는데 다행히 한 번 씹힌 수육이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글썽였다. 그렇게 가고 싶었냐? 눈물이 날 정도로 진작에 말하지. 만약 안 데려갔으면 진짜 혀 깨물고 자살이라도 했겠다. 물론 사장은 내가 귀찮아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가지 않을 걸 알았던 것이다. 해장국 사탕 발림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원인은 은행 자금팀의 전 소장 때문이었다. 그는 40대 후반이었고 장점은 부하 직원을 잘 챙긴다는 것이었다. 단점은 자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 전 소장은 개인적으로 나를 집에 초대해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사장이 삐져서 이틀 동안 말도 안 걸었던 게 생각났다. 전 소장님은 나를 꼭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의 동아줄이 썩은 줄이 되어버렸다. 황금 같은 꿀 휴가 3박 4일이 금세 지옥으로 변한 것이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떼쓰는 7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국밥을 엎어버리며 사장에게 에라이 하고 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혓바닥에 고통이 깊숙이 파고드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스키장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1월 말에서 2월 초였으니 스키장도 거의 끝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주일 내내 몽롱하게 지냈다. 우리 팀원 중 몇 명이 파이낸셜 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반가운 사실은 전 소장이 격리 여직원 3명을 스키장 멤버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왕건이가 왔다. 유일한 위안거리가 생겼다. 더군다나 그들은 모두 유부남이었다. 스키장 일정은 금토일월 3박 4일이었다. 우리 팀은 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가는 스키장이었다. 솔직히 설렘도 없었다. 사람 많고 북적대는 곳에서 스키를 왜 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콘도에 처박혀서 잠자거나 맥주나 마실 예정이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몰랐는데 전 소장이 내일 아침 6시 스포츠센터 앞으로 모이라고 했다. 깡 사장이 그 말을 전하며 나를 보더니 오늘 조용히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내일 술 마시고 늦게 나오면 죽여버린다. 살벌하게 경고했다. 술을 안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상태였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안 마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며 술이 꿀물처럼 달게 느껴졌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비틀거릴 정도로 마셨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걱정이 밀려왔다. 명색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기에 모친께 부탁드렸다. 잠자는 어머니를 깨워 내일 아침 5시에 나를 깨우지 않으면 모자지간의 연을 끊겠다고 했다. 비몽사몽간에 어머니가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나를 때렸다. 얼른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청바지 하나에 오리털 파커를 걸치고 나섰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택시를 타고 스포츠센터로 갔다. 거기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스포츠센터는 문도 안 열려 있었고 그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다. 깡 사장이 혹시나 해서 확인 사살하려고 전화를 건 듯했다. 내가 아직 자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차례대로 전벤질이, 사장, 그리고 박둥 과장이 도착했다. 우리 모두는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저 빨리 뭐라도 타고 추위를 피하며 잠을 좀 더 잘 수 있길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다. 6시가 다 되어갈 무렵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 전화라도 해볼까 하는 찰나 거대한 관광버스 한 대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우리는 멀찍이 물러섰다. 딱 봐도 묻지마 관광버스 같았다. 버스는 스포츠센터 앞에 멈췄고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내렸다. 처음엔 운전기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전 소장이었다. 예상대로였다. 묻지마 관광버스였다. 버스 뒤쪽에 은행 직원들이 울망졸망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춥지 않습니까? 다들 나오셨죠? 어서 버스에 오릅시다. 이 버스 타고 가는 겁니까? 마침 스키장과 은행처와 문의하다가 목적지가 같아서 자리가 여유롭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이런 상황이 우스워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 거대한 버스에 아줌마 부대와 함께 가야 한다니. 전 소장이 돌아서자마자 우리 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명색이 우리가 어떤 팀인데 이런 묻지마 관광버스를 타고 아줌마들과 몇 시간을 가야 한다니. 나는 그냥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줌마들이 재빨리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 시간을 서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다행히 앉을 자리가 보였다. 뒤쪽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박멸치 과장과 정욱만 과장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줌마들 틈에서 빛나는 존재들, 바로 김초롱과 양양이 보였다. 평소 인사 정도는 주고받던 사이였다. 누가 총각이에요? 흠칫 놀라 돌아보니 배준마가 있었다. 첫인사치고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이었다. 배준마는 매의 눈으로 전뺀지리를 훑어보고 있었다. 사실 전뺀지리는 거의 연예인급 외모를 자랑했다. 얼굴이 정우성을 뺨칠 정도로 멋지게 생겼다. 길거리에서 아가씨들이 접근해 번호를 딸 정도였다. 다만 성격이 지나치게 뺀질거리고 키가 조금 작은 것이 아쉬웠다. 너 여기 앉아서 우리 아가씨들 심심하지 않게 해줘. 나는 잽싸게 전뺀지리를 배준마 옆자리에 눌러 앉혔다. 반대편은 김초롱과 양양이 앉아 있었다. 왼쪽은 천국, 오른쪽은 지옥이었다. 저기 뒤쪽에 자리 잡아놨어요. 박멸치 과장이 가방으로 찜해둔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안쪽에 앉았고 박둥 과장이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몸이 거구여서 꽉 찡기는 느낌이었다. 출발 전부터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후덥지근한 버스 안의 공기 때문인지 숙취가 밀려왔다. 정말 스키장 출발 전부터 지옥행이었다. 강 사장은 전 소장과 버스 거의 앞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실없는 농담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 강 사장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눈치 보여서 잠도 못 잘 거고 실없는 농담까지 다 받아줘야 하니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곧 출발한다고 화장실 다녀오라고 하길래 나도 급한 불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에 다녀와 급동을 해결하고 나니 속이 좀 진정되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버스 뒷바퀴 쪽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큰 관심은 두지 않았다.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인 뒤 커피잔에 담배를 꺼뜨리고 버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갑자기 땅에 엎드렸다.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저건 뭐하는 제스처인가? 순간 몸이 반응에 멈춰 섰다. 그 사람은 미동도 없이 엎드린 채 있었다. 이 추운 겨울의 바닥에 왜 엎드린 건지 미친놈 다 보겠네 싶었다. 몸이 찌뿌둥해졌다. 갑자기 팔굽혀펴기라도 하려는 건가? 놀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버스를 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사람과의 거리는 약 20m 정도였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개처럼 옆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버스 밑으로 사사삭 기어들어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대로 기어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버스 밑에서 그를 끌어당긴 듯했다. 당신의 눈높이에서 버스 밑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버스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고 싶었다. 눈앞에 벌어진 것이 나를 덮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극심한 공포감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다시 힘을 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비명을 지를까 생각했지만 버스 안으로 뛰어들자라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였는지 지금도 모른다. 버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나는 첫 계단을 오르며 운전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심하게 놀란 나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 있었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버스가 이대로 출발하면 버스 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운전기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다.